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촌 YBM에서 토익 강의를 맡고 있는 강진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9일 토익 데뷔 특강을 받았습니다. 오늘 RC에 대해서 한 30여 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RC 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RC는 우리가 보면 이 파트 5를 공부를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면 너무나 이게 파트 5 중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토익을 뭐 3개월째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5개월 또 그 이상을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토익을 오래 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너무나 문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도 수능에서 문법이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2, 고3 또 대학을 가서도 또 문법을 또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사실 수능 문제는 한 문제 나와요, 문법이.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문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토익 문제도 사실 그 RC 100문제 중에서 그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 문법 문제조차도 번역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법을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2달 정도는 매달 공부를 하고 또 문법을 또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토익을 끝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잠깐 이게 한번 보시면 수능에서는 문법 한 문제, 토익에서 문법 5문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 문법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파트 6와 파트 7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번 토익 시험을 볼 때는 5는 사실 30%잖아요. 그 다음에 6와 7은 70%예요. 더 쉽게 말하면 5는 3문제고 6와 7 독해는 7문제예요. 왜 토익 점수가 안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5 위주로 또 5에서도 30문제 중에서 문법 5개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공부할 때는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독해 포커스를 둬야 되고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더라도 독해 포커스를 둬야지 여러분 정체된 점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생들은 너무나 5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같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RC가 280점이면 다음에 토익 시험을 보면 또 280점, 또 RC가 310점이면 또 310점 이렇게 받을 확률이 무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좀 6와 7 그 개수 70문제만큼 그 정도 좀 비율로 좀 공부를 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개인적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에요. 자, 우리 5부터 오늘 6, 7 이렇게 나아갈 텐데요. 잠깐 5 공부 방법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5는 모든 공부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습도 실전처럼 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실전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는 10분 정도 정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 쉬운 문제로 구성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때 빨리 패스를 해야 돼요. 한 2번 정도 읽어서 좀 어렵다 싶으면 패스. 2번 정도 좀 어렵다 싶으면 패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에 두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일단 10분을 정하고요. 공부 방법은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것만 보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풀고 틀린 것 보다 보니까 그 문제 틀린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몇 문제만 리뷰하고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5, 6를 문제를 풀고 나면 전체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전체 리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틀린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독해 실력이 빨리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전체 리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첫 번째는 문제를 풀고 나서 번역, 두 번째는 왜 정답이지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모르는 단어를 좀 정리.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보면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좀 약간 감으로 번역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문장에서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치사가 있는데 그건 패스. 그냥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A와 C가 혼동돼.
B와 D가 혼동돼.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휘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번역은 감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확히 번역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토익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러 갈까요?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1번부터 이제 5는 10문제를 준비했고요. 6는 파트 6는 우리가 4문제, 독해는 또 한 지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익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법 문제입니다. 인칭 대명사. 매달 거의 토익에 나온다고 해도 좀 무방한 그런 문제가 뭐냐면 1번은 인칭 대명사, 2번은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 3번은 부사 자리. 이런 문제는 늘 나와요. 4번은 접속사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문법 공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정도만 알면 벌써 4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5문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파트 5에서 번역을 해야 되는 어휘 문제들, 그 다음에 독해 파트 6에서 7까지 이 70문제 정도의 독해 지문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이 5 문법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자, 101번 갑니다. 101번은 우리가 뭐 인칭 대명사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을 것 같아요. 뭐 they는 주어 자리에 쓰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them은 목적어 자리에 쓰잖아요. 예를 들면 they는 여기 써야 되고 employee 자리에, them은 우리가 weekly time sheet 이 자리에 써야 되고, C번은 좀 생소하죠. C번은 이게 소유격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들이 소유한이에요. 근데 이 own 이 단어를 빼잖아요. 이 단어를 빼도 돼요. 빼면 그들의 책. 이걸 넣으면 그들이 소유한 책. 그래서 우리 이걸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동의어로 보면 돼요. D번은 이걸 제기대명사라 그래요. 이 기자가 돌아올 기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강조할 때. 그래서 직원들은 그러니까 weekly time sheet라는 단어는 알아야 돼요. 근무 기록표입니다. 매주 근무 기록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말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할 때는 그들 자신이 그들 스스로 매주 근무 기록표를 업로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거 왜 소유격? 방금 했던 거잖아요. 이 소유격이 이런 형태의 소유격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소유격을 여기다가 이 단에다 own 이 단을 붙여서 이렇게 소유격을 써도 된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간용 표현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런 건 들어봤을 거예요. by herself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혼자 힘으로 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단어 여기 부분과 여기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앞에 on이 붙어 있으면 뜻이 달라지니까. on을 붙이면 혼자서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이런 뜻이지만 on이 없으면 이게 소유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만 여러분 시험장에서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사 자리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와요. 이건 여러분 매달 시험을 보러 가도 이 문제가 시험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문제예요. 이 전체 자체가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우리말도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뭐예요? 운동합시다.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죠? 열심히라고 해야죠. 열심히는 부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큰이에요? 크게요? 큰은 형용사죠. 크게는 부사예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게 동사다 보니까 회사의 새로운 사무실이 되잖아요.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그러니까 정답은 A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쉽게 맞출 수 있죠. 109번. 토익 시험에서 어려워해요.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냐면 전치사 문제를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게 잘못 번역을 하다 보면 이게 A번도 맞는 것 같고 C도 맞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뷰할 때 정확하게 번역 연습을 자꾸 길들이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토익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아까 여기도 보면 나오미 컬링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공로상이에요.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공로상을 받았는데 왜 받은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이러한 공로상을 받았죠? 라고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받았냐면 이 여성이 이제 이 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녀의 이 직업에 대한 그녀의 기여로 인해서, 빈칸은 우리말에 인해서란 단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인해서란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이제 모르면 풀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대부분 학생이 C를 이게 안 찍는 이유가 C는 뭔가를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뜻이 이 단어가 토익에서 뜻이 네 가지로 나와요. 한번 볼래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변수다 for에 대한 정의를 했잖아요. 이게 토익에서 네 가지 뜻으로 시험이 내는데 1번은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할 때. 두 번째는 직원들을 위해서, 뭐 당신을 위해서, 뭐 목적을 나타내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세 번째는 단지 10달러의 대가로 뜻이에요. 어떤 비용의 대가로. 네 번째는 뭐뭐로 인해서예요. 번역할 때 이 4번을 토익에선 제일 자주 출제합니다. 우리가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녀의 기여로 인해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C라고 하는 거예요. 토익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게 높은, 빈도가 높은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1번도 토익 시험에 잘 내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토익 시험에 좀 잘 내는 문제만 좀 정리를 모아왔어요. 여러분 시험 보기 때문에 또 이번 달 시험 보잖아요. 그거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만 뽑아봤습니다. 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면 빨리 풀까요? 일단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문법보다는. 이 단어가 비교란 뜻의 단어고 이 단어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ing가 있으면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이래요. 근데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를 이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부사예요. 품사는 일단 좀 알았죠. 이거 빼고는. 그럼 이게 뭐냐면 밑에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어는 이게 형용사가 있고 ing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형용사예요. 우리말도 형용사니까 니은이 붙잖아요. 매력적인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 분사라고 하지 않고 동명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형용사고 이것도 형용사면 형용사가 두 개가 겹치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매력적인 형용사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끌고 있는 중인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명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쓰냐면 그녀는 매력적입니다. attractive. 이거는 형용사라 그러고 이거는 이 동명사라는 것은 이 동사의 기능을 해서 이 번역을 할 때 목적어부터 번역을 해요. 그래서 번역할 때도 고객을 끌어당김으로써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동명사의 동자가 동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부터 번역한다. 이거는 글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comparing it,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거 뭐냐면 Mr. Turner, 이 사람 intend to, 뭔말 계획이다는 plan to와 비슷한 동의어예요. 뭔말 작정이다. 무엇을? laptop, 이 컴퓨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어떤 걸 가진 laptop입니까?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진 laptop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떠한 특징을 가진 laptop 컴퓨터입니다. 랩탑 컴퓨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특징? 비슷한 특징이에요. 어떤 거 비슷해요? 우리가 교체하려는 그 뭐와 랩탑과 비슷한 특징의 우리가 랩탑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근데 영어에서 보시면 될 게 이 one이란 단어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the one, 이거는 앞에 나온 랩탑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좀 배운 게 있죠. 이런 ing. 이게 만약에 번역이 이렇게 앞에서 해버리면 현재 분사예요. 예를 들면 얻고 있는 보상 이러면 현재 분사예요. 근데 번역을 뒤에서부터 들어가면 이건 동명사예요. 어떤 게 좀 의미적으로 맞는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얻고 있는 보상 하면 이상하잖아요. 보상을 얻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은 이게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명사.
보상을 받는 것은요. 보상을 받는 것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정확하게 번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경비를 위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사전에 뭐가 요구됩니다. 이런 보상을 받으려면 사전에 뭐가 요구됩니다. But 그러나 that은 앞에 나온 보상을 받는 거. 그것은 is easy 쉽습니다. To obtain 얻기 쉬워요. 즉 보상을 받기는 쉽습니다. 자, 어떤 게 뭘 받아야 될까요? 사전에 뭐 승인이겠죠. 승인이란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A번은 지불이고 B번은 승인, approval 정답. C번은 우려나 걱정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D번은 reservation 예약. 보통 이 단어 앞에 make를 쓰잖아요.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정답은 B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ing 형태 단어 정리를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게 ing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명사.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ing 끝나는 명사, meeting 이런 거 다 알죠. building 일부러 좀 쉬운 단어만 써놨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단어도 많아요. 뭐 founding 창립, 지출, 뭐 spending 이런 단어도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 분사가 있어요. ing 붙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하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뭐 뒤에서 꾸며줄 수 있어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걸 현재 분사라고 해요. 근데 동명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부터 번역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토익이 아니라 토익을 공부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분류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독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5번. 관계대명사예요. 이 관계대명사는 좀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1년에 한 3번, 4번이니까 출제율이 높은 편은 아닌데 이게 관계대명사를 배우기 전에 관계대명사의 뜻을 알아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한자잖아요. 관련 있는 문장을, 개자는 이을 개자예요. 이어주면서. 관련 있는 두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 있고 여기까지 한 문장이 있고 여기까지 또 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문장과 여기 두 문장을 관련이 있으니까 연결해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명사잖아요.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 빈칸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고객. 그러니까 여기 고객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고객. 그러니까 누구의 카메라냐 이거예요.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이 고객의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카메라가, 너의 카메라가, my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소유격은 정답 C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밑에 example 한번 달아놨어요. 같이 한번 볼래요? 자, 보겠습니다. whos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whose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who의 소유격, 하나는 which의 소유격이에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임스입니다. 받아주면 돼요. 누구의 책이냐면 그냥 책이 아니라 제임스의 책은, 이 사람은 제임스고 제임스의 책은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 who의 소유격은 whose인데 또 which의 소유격도 whose예요. 스펠링이 같죠? 이것은 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책? 이것도 책을 받는 거예요. 이 책의 표지가 하얀색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요, 이제 조심해. who라는 단어는, who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나올 때 who나 whom이나 whose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which는 안 되고, who는 이게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This is James who comes from China. 이게처럼 who 다음엔 동사. 이건 동사가 올 때 쓰는 거예요. whom은 주어 동사 올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목적격이라 그러잖아요. 주어 동사 형태 올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whom이 들어가면 카메라가 그냥 주어고, whose가 들어가면 whose는 이 전체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whom이 들어가면 카메라예요. 그냥 카메라 말하는 거야 이런 거고, whose를 넣으면 그냥 카메라는 아니라 이 앞에 내가 말한 이 고객의 카메라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자, 내려가서 129번. 129번 오늘 접속사 낸다 그랬죠. 우리가 토익에서 늘 내는 문제가 네 가지 있다 그랬죠. 1번 인칭 대명사, 2번 부사 자리, 3번은 접속사. 이거 낸다 그랬잖아요. 뭐 부사 자리, 인칭 대명사, 뭐 접속사 이런 거 꼭 돼요. 토익에서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뒤에 콤마가 딱 나오잖아요.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이건 두 문장을 연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좀 구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접속사가 뭔지, 전치사가 뭔지, 접속부사가 뭔지. 왜냐면 이건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거는 A번과 B번은 접속사라 그래. 그래서 A, B는 접속사니까 뒤에 이런 문장 구조가 와야 돼. 주어 동사, 뭐 컴마,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와야 되고. 근데 C번과 D번은 이걸 접속 부사라 그래. 접속 부사는 이 뒷단에다가 이 단어들이 문장 제일 앞에 쓰면 이 뒤에다 콤마를 찍어줘야 돼. 이렇게 콤마를. 이런 걸 우리가 접속 부사라 그래. 그냥 문장 구조만 봤을 때 바로 안 되는 건 C와 D가 안 되는 거잖아요. 찍어도 A, B를 찍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와 B를 놓고 이제 번역을 하시면 돼. 자, 보면 이제 볼게요. 보면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구별해 놨잖아요. 접속사라는 것은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런 구조. 접속부사는 moreover, 그러니까 뒤에 컴마를 치잖아요. 접속부사. 그다음에 전치사라는 것은 뒤에 이렇게 ing 오는 것들. 무슨 알겠죠? 자, 그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어휘 문제잖아요. 어휘 문제가 나면 배운 학생들이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고 이게 학생들이 틀렸어요 하는 상당수의 문제는 다 어휘 문제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이 단어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의 technology specialist, 우리가 여기까지 주어져. 우리의 기술 전문가들은, specialist들은 recommend that, 대대를 권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게 should가 셋된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제안, 요구, 주장, 명령 이런 동사가 대절 앞에 쓰이면 대절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should가 생략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we should예요. 우리의 기술 전문가는 대대를 권합니다. 우리는 should, 체크해 봐야 된다고 권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럽니까? 소프트웨어의 보안 업데이트를 체크해 보라고 우리가 권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얼마나 정기적으로요? 꽤 자주, 꽤 정기적으로. 이런 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A번은 이 단어가 이렇게 쓰면 hard는 열심히란 뜻이에요. 근데 ly 붙이면 뭐 거의 범하지 않다 이런 말이고. B번은 우리가 뭐 솔로라고 하잖아요. 솔로. 혼자인 사람을 솔로라고 하죠. 이건 오로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동의어로는 only라고 해요. only. C번은 recently 이라는 최근에잖아요. 최근에다 보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야, 나 최근에 부산 갔다 왔어. 최근에 어디 다녀왔어.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가거나 현재 완료 시제에 쓴 단어고, 이 단어가 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꽤 자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와야 돼요?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를 꽤 자주 되는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니까 정답은 D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어 문제예요. 비록 보세요. oldo가 나오죠? 이런 걸 접속사라 그런다 그랬죠. 주어 동사 나오고 컴마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접속사. 비록 이거는 비싸긴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걸 동명사라고 그랬죠. 번역을 뒤에서 하잖아요. Investing in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번역을 뒤에서 하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어떠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에 돈을 투자하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한 결정이 해야 되는 거죠. 신중한. A번은 뭐 손으로 하는 거예요. B번은 정확한, C번은 신중한, D번은 상당한 뜻이고. 어떤 단어가 제일 어울리죠, 여러분? 신중한 되겠죠. 자, 112번 수거 문제예요. 학생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탐 존슨 이 사람이 우리가 올해 잡지상을 수락할 겁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올해 잡지상을 수락할 거래, 받을 거래.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entire, 우리의 전체 출판사 직원을 대표해서 이 사람이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에서 대표해서 이런 단어가 와야 되겠죠. 그런 단어 찾는 겁니다.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D번이죠. A번은 어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instead of 이게 붙어야 되고, B번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뜻이고, C번은 뭐 감사의 표시로서 할 때 쓴 단어고, D번은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할 때 쓴 단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5를 풀어봤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은 너무 토익을 자꾸 5 위주로 공부하지 마세요.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내가 쭉 보면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 10만 명 정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보면 토익 공부를 좀 오래 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문법을 너무 많이 해요. 지나치게. 5문제에 비해서.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도 문법이 한 문제인데 문법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독해가 많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법의 비중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세요. 다 어휘 문제를 풀던가 독해를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나 5 위주로 해요. 6, 7의 비중이 훨씬 2배 이상 많은데 5, 30문제, 6, 7, 70문제입니다. 독해가. 그러니까 5는 딱 30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독해를 1시간을 하세요. 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토익이 빨리 올라요. 근데 5 이 세 문제잖아요. 30% 이거 세 문제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점수가 정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0 맞은 친구 또 380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5 위주 공부거든요. 세 번째는 틀린 문제를 보지 마시고 틀린 문제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세요. 그래야지 독해 실력이 늘어요. 독해가 늘면 자꾸 글을 읽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풀고 나서는 전체 리뷰를 하는 게 좋아요. 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지키시면 토익이 2주, 3주, 한 달 만에 토익 점수 여러분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정체된 사람들은 좀 변화를 해보세요. 변화를 하지 않고 기존의 학습 방법대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이상 토익이 아무리 시험을 봐도 점수가 오르지를 않아요. 자, 오늘 그다음에 이제 파트 6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6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습은 실전처럼 하라. 우리가 문제 푸는 시간 8분으로 잡고요. 문제를 풀고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빈칸만 보고 풀면 안 돼요. 빈칸만 보고 풀면 오답이 나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빈칸만 보면 오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내용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파트 5도요. 6와 똑같아요. 뭐냐면 리뷰할 때는 번역, 이해, 단어 정리 순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보시면요. 이게 내가 다 읽지 않고 그냥 내가 선생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빈칸 보고 131번. 빈칸을 보고 A번 반납을 위해서, B번 가져가기 위해서, C번 지불을 위해서, D번 배달 위해서. 이게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을 보고 풀면 이게 다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만 보고 끌린다고 해서 찍어버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단어가 문맥상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번째 문제도 보면 132번도 보면 학생들이 한번 볼게요. 132번. 자, 132번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130 여기 있네. 132번. 보면 이 문법적으로 뭐 푼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학생들이 보면 문법적으로 선생님 아가 나왔습니다. 아가 나왔으니까 뭐 정답이 선생님 저 유도 되고 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당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데이는 사람 사물 다 가리키잖아요. 이게 그들인지 아니면 그것들 물건들이 여러 개인 거 그것들을 말하는 건지. 근데 계속 보시면요. 뒤로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가게에 오기 전에 이메일 공지 있잖아요. 그걸 기다리래요. 근데 계속 볼게요. 한번 볼게요. 내려가서 볼게요. 근데 당신이 도착했을 때 이 가게의 직원을 만나보래요. 왜 만나보냐면 너의 주문한 것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가게가 가가지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거.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131번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131번 정답이. 정답이 몇 번 되죠? 가져가는 거니까. 가게 와서 가져가는 게 픽업한다는 거고. 이거는요, 이제 앞에 나온 복수명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받을까요, 여러분? 그것들이니까. 그것들이 준비되자마자 이메일이 보내질 거예요. 그리고 물건들이 내가 준비되자마자 나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뭘 가리키는지 좀 잡아서 정답을 찾아야지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3번도 보면 앞에 여기 힌트가 주잖아요. 당신의 아이디 가져오시고 주문에 대한 카피본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카피 가져오시고 크레딧 카드 이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간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몇 번에?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 세 개. 그러니까 하나, 둘, 여기 하나 있잖아요. 세 개. 이 세 개가 묶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세 개가 묶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 좀 아셨죠? 근데 이게 파트 6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근데 파트 6는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근데 파트 7에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7은 학생이 제일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여학생이 있는데 토익을 되게 오래 했단 말이야.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해요. 근데 파트 5, 6, 2주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독해는 거의 안 하고. 근데 시험장 가보면 독해가 어려워요. 토익 시험은 1년에 24번 시험이 있잖아요. 그 중에 독해가 어려울 확률이 거의 24번이에요. 독해는 늘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독해를 마지막에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잖아요. 쫓기다 보니까 거의 독해를 좀 대충 하고 문제를 뒤에 문제, 190에서 200번은 거의 대충 하다가 찍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시험 볼 때 똑같아요.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거든요. 또 마지막 190번, 200번 아니면 180번, 200번 또 시간상 쫓기다 보니까 또 찍고 나오거든요.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수가 똑같이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번 보면 독해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독해는 우리가 54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5는 10분, 우리가 6는 8분, 독해는 54분. 그런데 54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수가 54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씩 계산해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한 문제당 1분. 두 번째는 학생들 중에 보면 막 문제를 먼저 읽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막 읽어요. 그래서 지문을 봅니다. 근데 문제를 읽고 나서 지문을 보면 지문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뭐였지?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보니까 또 문제가 뭐였지? 또 문제를 또 봐야 돼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문을 먼저 봐라 이거예요. 세 번째, 지문을 읽을 때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계속 보니까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를 볼 때쯤에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또 보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읽더라도 정리를 해가면서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독해를 할 때 이 단락이 있잖아요. 뭐 단락이 2개 있고 3개 있잖아요. 이러면 이 3개를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첫 단락 읽고 문제 풀고, 두 번째 단락 읽고 문제 풀고, 세 번째 단락 읽고 문제 풀고 이러면 어차피 문제는 순서대로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익 문제 풀 때 단락이 3개를 다 읽고 풀려고 하지 말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잊어먹으면 또 읽잖아요. 읽게 되니까 그냥 첫 단락 읽고 풀고 한 문제 풀고 두 번째 단락 읽고 또 문제 하나 풀고 세 번째 단락 읽고 문제 하나 풀고 이런 식으로 풀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문제를 다 풀고 난 이후에는 틀린 지문, 이해 단어 정리. 이거는 뭐 5하고 6가 다 똑같죠. 맞죠?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그냥 지문을 읽어요. 그냥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문제 풀고 가고 그러면 한 문제가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고 가서 여기 뭐 짧으니까 뭐 이렇게 여기 읽고 가서 또 한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좀 잊어버린 것도 좀 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꾸 이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줄여갈 수 있는 거예요. 지문 보고 문제 보고 지문 보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좀 시간을 줄여가면 여러분이 이제는 토익 시험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결국 점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런 식으로 좀 5, 6, 7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아마 토익 4달 할 걸 2달 하고 2달 할 걸 1달 하고 1달 할 걸 3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강의할 때 좀 학생들에게 좀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토익 3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당수 학생들이 많이 3주 만에 또는 4주 만에 토익을 많이 끝냈고요. 제가 강의하는 부분이 이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제가 건드리냐면 제가 여러분 토익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항상 저는 문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법은 토익에서 필요 없습니다. 토익은 제가 단어를 많이 가르칩니다. 토익에서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나오고 토익에서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독해를 많이 합니다. 토익에서 독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저랑 같이 독해 연습을 많이 합니다. 5에서는 어휘, 6와 7은 독해 이런 식으로 좀 포커스를 잡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토익을 2달 걸릴 친구들이 3주 만에도 끝내더라고요. 어떤 거든 간에 이런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잠깐 한 30여 분 좀 시간을 내서 같이 좀 우리가 좀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마음적으로는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지만 다음에 또 여러분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